아이고, 사돈. 저희가 그동안 너무 말씀을 함부로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야 사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집이 부자인 걸 이제서야 알았나 봐요? 그동안은 그 사실을 모르고 내 아들한테 그렇게 굴었던 모양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 청첩장도 다 돌렸고 저희도 체면이 있지 않겠어요? 결혼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청첩장이요? 그깟 청첩장이 뭐가 대수라고. 결혼이란 건 단순히 청첩장이나 예약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욕심부리고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드님을 정말 사랑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고 그 집안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해. 그런데 지금까지 네가 보여준 건 그게 아니었어.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71세 박영희 할머니와 그의 예비 사돈, 예비 며느리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서울 외곽에서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맛집으로 유명한 큰 식당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늘 검소하고 예의 바르게 살도록 가르쳤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은 박씨가 부자인 것을 모르고 박씨의 아들과 그의 가족을 무시하며 상견례 자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게요. 진짜로 아드님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네가 내 아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그리고 네 어머니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내 아들은 나한테 정말 귀한 아들이야. 그래서 그런 집안에 장가 보낼 생각은 없다. 사돈, 너무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생각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내 아들과 이 문제로 얽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신 우리 아들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박씨 할머니는 그들의 모든 요구와 변명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취소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박씨와 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박씨 할머니는 이 결혼을 반대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박씨는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한 이 식당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박씨는 늘 정직하게 장사를 해왔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졌지만 박씨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언제나 검소함과 예의를 강조하며 키웠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꾸준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상황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예비 며느리와 결혼을 약속했고 곧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뻤고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박씨는 마음이 조금 설레었습니다. 아들이 고른 배우자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당 일로 바쁘지만 박씨는 손수 음식을 준비하여 상견례 자리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거 봐봐.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음식은 꼭 필요하니까. 뭐 하러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그냥 외식하면 되잖아요. 이런 자리는 그래도 정성이 들어가야지. 너도 우리 집에서 자라면서 배웠잖아. 다른 건 몰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아들은 어머니의 정성에 고마움을 느끼며 음식을 차에 싣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도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모두가 예의를 차리며 인사를 나누었지만 대화가 길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바쁘게 지내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자랑 결혼하는 건 솔직히 말해 좀 걱정이 되네요. 우리 아들도 성실히 일하고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아닐까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 딸이 대기업에 다니는 만큼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죠. 최소한 강남에 집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요즘 신혼집은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예비 사돈의 말에 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박 씨는 강남에 집을 마련해 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아들이 검소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집이 어디 있느냐보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겠죠. 우리 아들은 그런 면에서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결혼 후에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집이 강남 정도는 있어야 신혼부부가 좀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 씨는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예비 사돈의 말에는 점점 더 강한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견례 후에도 계속해서 아파트 이야기를 하며 아들과 박 씨를 압박했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아들에게 깜짝 선물로 준비한 아파트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시작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가 너희 결혼 후 살라고 미리 준비한 거야. 큰 돈은 아니지만 여기가 참 살기 좋아.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 아파트에서 잘 살게요. 하지만 아파트를 보러 온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은 박 씨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집을 보자마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집은 너무 작고 오래됐잖아요. 이걸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게 말이야. 네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된다니. 어떻게 할 거야? 강남은 아니더라도 좀 더 좋은 데로 옮겨야 하지 않겠니? 박 씨는 그들의 반응에 속이 상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이 오래됐지만 참 살기 좋아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하지만 친구들이 다 비웃을 거예요. 요즘 신혼부부는 이런 집에 안 살잖아요.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아파트를 깎아내렸고 예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집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미안해. 하지만 난 이런 곳에서 살기 힘들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박 씨는 속으로 아들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예비 며느리와의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이 행복하게 함께 사는 삶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점차 자신이 결혼을 통해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가 아니라 끝없는 요구와 기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의 무게는 점점 더 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 애썼지만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은 점점 더 과도한 요구를 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는 과중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의 요구는 아들의 한계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장은 물론 신혼집 문제까지 모두 아들에게 맡기며 그가 모든 책임을 지기를 바랐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지? 예비 사돈의 물음에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결혼식장과 신혼집 그리고 기타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었지만 점점 더 큰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예산에 맞춰서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비 사돈의 반응은 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결혼식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 체면도 서고 내 딸이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기죽지 않지 않겠어? 예비 사돈의 말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함께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예비 사돈의 요구는 아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텔은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비 사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평생에 한 번뿐이야. 예산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지. 강남 호텔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 딸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예비 며느리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친구들 다 강남에서 결혼식 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적당한 곳에서 하면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들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결혼 준비로 인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도는 아들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결혼식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도는 이번에는 신혼집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이미 박 씨가 미리 준비해둔 아파트가 결혼 후 신혼집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그 아파트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한 강남으로 알아보는 게 어때?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아파트는 너무 비싸잖아. 우리가 준비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비싸다고?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지. 친구들이 다 좋은 아파트에서 시작하는데 우리만 이런 데서 살면 안 되잖아. 내 친구들이 보면 다 비웃을 거야. 하지만 우리 엄마가 미리 준비해 주신 아파트가 있어.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함께 살기에 좋은 곳이야. 예비 며느리는 그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아파트는 너무 작고 오래됐잖아. 어떻게 신혼집을 그런 데서 시작할 수 있어? 친구들이 오면 뭐라고 하겠어? 난 그런 데서 살고 싶지 않아.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고 싶었지만 예비 며느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더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중 예비 사도는 아들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며느리의 카드빚 문제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카드로 처리했는데 그 빚을 모두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딸이 취업하기 전에 카드를 좀 썼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결혼 전에 다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 후에는 이런 문제 없이 시작하는 게 좋잖아.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인해 이미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비 며느리의 개인 빚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큰 금액인데요. 제가 그걸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결혼하면서 이 정도는 다 감수하는 거잖아. 같이 살게 되면 결국은 다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하지만 그 금액은 너무 커요. 결혼 준비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어요. 예비 사도는 그의 말을 듣고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혼이란 건 서로가 책임을 지는 거야. 이 정도로도 책임질 각오가 없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의 끊임없는 요구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아들에게 더 이상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끝없는 요구와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예비 며느리의 카드빚을 갚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도는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무산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아들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위,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 맞아? 왜 그렇게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야지.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요구들이에요. 결혼 준비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결혼이란 건 원래 힘든 거야.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거지. 이 정도도 해결 못하면 이 결혼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네. 예비 며느리는 아들에게 더욱 강하게 다그쳤습니다. 맞아. 결혼이란 건 서로가 책임을 지는 거야. 나랑 결혼할 거면 그 정도는 책임을 져야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결혼은 어려울 거야. 아들은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사랑했지만 더 이상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 박 씨에게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엄마,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꾸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카드비까지 제가 대신 갚으라고 하시고 그게 너무 부담돼요. 박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씨는 처음부터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 씨도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네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엄마도 알고 있어. 하지만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하단다. 이 결혼이 너에게 고통이 된다면 다시 생각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머니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결단을 지지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점점 더 불만을 키우던 아들은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이 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드비까지 갚으라는 예비 사돈의 요구는 아들에게 더는 양보할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된 아들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예비 며느리에게 파혼을 얘기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아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칠 정도로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예비 사돈과 예비 며느리는 박 씨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태도를 바꿨고 급하게 결혼을 설득하려고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예비 사돈과 예비 며느리는 박 씨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의 방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돈. 저희가 그동안 너무 말씀을 함부로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야 사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요? 이제서야 제 마음을 알게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예비 사돈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진짜 의도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결혼 준비가 다 끝나고 청첩장도 이미 돌리고 예약도 다 마쳤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그래도 진행해야 하지 않겠어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냉정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씨는 예비 사돈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부자인 걸 이제서야 알았나 봐요? 그동안은 그 사실을 모르고 내 아들한테 그렇게 굴었던 모양이죠? 예비 사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급히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 청첩장도 다 돌렸고 저희도 체면이 있지 않겠어요? 결혼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청첩장이요? 그깟 청첩장이 뭐가 대수라고. 결혼이란 건 단순히 청첩장이나 예약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예비 사돈과 예비 며느리는 박 씨의 단호한 태도의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결혼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예비 며느리는 결국 직접 나서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을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욕심부리고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드님을 정말 사랑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박 씨는 예비 며느리의 눈빛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박 씨는 이 순간이 아들을 위한 마지막 결단의 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고 그 집안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해. 그런데 지금까지 네가 보여준 건 그게 아니었어. 예비 며느리는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게요. 진짜로 아드님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러나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예비 며느리의 말이 진심일지라도 이 결혼이 아들의 행복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그리고 네 어머니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내 아들은 나한테 정말 귀한 아들이야. 그래서 그런 집안에 장가 보낼 생각은 없다. 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 너무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생각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내 아들과 이 문제로 얽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신 우리 아들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예비 사돈과 예비 며느리는 박 씨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박 씨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내 아들한테 또 연락하면 그 잘난 대기업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제대로 깽판 쳐줄 테니 두고 보세요. 이 마지막 말은 박 씨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그들과 어떤 연도 맺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 박 씨는 그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기로 했습니다. 예비 사돈과 예비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패배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면서 예비 사돈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았지만 박 씨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을 떠나보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아들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얘기에 놀랐지만 곧 박 씨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 결혼을 엎어도 되는 걸까요? 네가 행복해지려면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맞아. 그 사람들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오직 너의 능력만을 원하고 있어. 그건 진정한 결혼이 아니야.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내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야. 엄마는 네가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야. 이제 더 이상 그 집안에 얽히지 말고 네가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박 씨의 사랑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위기에서 벗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아들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 씨의 냉정하고도 확고한 선택은 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지키는 큰 방패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겉모습만 중요시 여기는 탐욕을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박 씨는 예비 며느리와 사돈의 무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보려 했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정의 진정한 가치는 돈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변호사도 다 준비됐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네가 참 오랜 시간 준비했구나.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 이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의심이라. 네가 내게 보여준 게 그게 전부라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어머니, 전 정말 이 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자꾸 거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네 진심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서명만 하면 정말 모든 게 네가 말한 대로 되겠니? 어머니, 그만하시고 그냥 서명해 주세요.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78세 박정욱 할머니와 그의 며느리 이정희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에 현재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집을 양도하라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저도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 나는 이 집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가 이 집을 원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말로. 네가 나에게 어떤 말로 설득하려 해도 나는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박씨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 왔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까지도 알고 있었죠. 과연 박씨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잘못했다고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삶은 강인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박씨는 자신을 버팀목 삼아 살아왔습니다. 박씨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그 길에는 수많은 시련과 갈등이 존재했지만 박씨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해냈습니다. 아들도 박씨의 헌신 덕분에 잘 자랐고 박씨는 아들이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습니다. 네가 결혼을 한다니 마음이 복잡하구나. 그동안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대견한데 이제는 또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니.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어머니,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랑 잘 살아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며느리와의 관계는 무난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큰 문제 없이 서로 배려하며 지내는 듯 보였으니까요. 밥은 잘 먹었니? 처음 시댁 생활이 낯설겠지만 편하게 지내도 돼. 우리도 가족이잖니.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 모시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존중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박씨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은 후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고 그 모든 부담은 박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손주를 돌보는 일은 박씨에게 기쁨이었지만 며느리의 무관심과 냉담한 태도는 점점 더 박씨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 저 지금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봐줄게. 하지만 네가 조금 더 애정 어린 관심을 주면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랄 거야.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은 그런 말들 안 통하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박씨는 속으로 마음이 답답했지만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저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박씨의 이러한 배려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특히 재산 문제에서 크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아파트를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했으며 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점점 더 직접적으로 박씨에게 집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우리 명의로 넘어오면 남편이랑 저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으니 지금 미리 처리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마음은 이해한다만 그건 아직 일러. 내가 아직 이 집에서 살고 있고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어머니, 그걸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머니도 우리를 위해서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씨는 며느리의 말이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씨는 아들을 믿었지만 며느리의 욕심은 차츰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박씨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서류에 서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하며 마치 박 씨가 집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인 양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 할머니는 그저 집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야. 나에게는 이 집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내가 여태껏 살아온 세월이 담긴 곳이지. 어머니, 그건 알겠지만 우리도 어머니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나중에 힘들어지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말이 틀리진 않다. 하지만 아직은 내가 판단할 때야. 네가 나를 그렇게 재촉하는 이유가 정말 나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네 자신을 위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박 씨는 며느리의 이기적인 태도에 마음이 쓰렸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다짐하며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상처를 생각하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박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이 있었고 그들의 조언 덕분에 점점 더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이제는 네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더 이상 참으면 며느리는 날 아예 무시할 거야.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겠지. 맞아. 너는 그동안 너무 착했어. 이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해. 박 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점점 더 집을 요구하는 것을 보며 결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성격을 알기에 박 씨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미루지 말고 결정해 주셔야 해요. 우리도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알겠다. 너도 힘든 거 알겠고 내가 생각해보마. 어머니도 저희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해요. 이제는 저희가 이 집을 물려받을 때가 됐으니까요. 그래, 너희들 위해서 생각해보마. 서두르진 말아라. 박 씨는 며느리의 요구에 일단 수긍하는 척했지만 그 이면에서 이미 준비는 철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과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며느리가 집을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탁으로 재산을 넘기시면 원하시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고 아무도 강제로 집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이 집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계획한 일을 미리 막기 위해 신탁을 설정해 집의 소유권을 자신의 의지대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동네의 오랜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박 씨는 그들과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며 조언을 구했고 친구들은 박 씨에게 더 이상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그동안 착하게 지내는 건 좋았지만 이제는 네 권리를 지켜야 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이 집을 내주면 나도 내 삶을 잃는 거나 다름없잖아. 맞아. 네가 결단을 내려야만 이 상황이 끝날 거야. 우리가 뒤에서 널 도울 테니까 겁내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친구들의 응원에 힘을 얻은 박 씨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신탁을 설정한 후 아들에게도 경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편만 들며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에게 박 씨는 직접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너도 이제 제대로 판단해야 할 때야. 네가 계속 며느리 편만 들면 너도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거다. 어머니, 저도 상황이 복잡해서 아내도 어머니도 제겐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가 내 아들이면 네 가족을 위해서도 제대로 판단해야 해. 나도 너를 위해서라도 이 집을 지킬 생각이다. 며느리한테 끌려다니지 말아라. 박 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압박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순응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준비하고 계약을 강행하려 할 때마다 박 씨는 천천히 대응하며 시간을 끌었고 그동안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완성해 나갔습니다. 어머니, 서류 준비는 다 됐어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 서명할 때가 되면 내가 말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박 씨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의 계획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집을 완전히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은밀하게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며 서류를 마무리하고 박 씨를 향한 마지막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변호사도 다 준비됐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네가 참 오랜 시간 준비했구나.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 이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의심이라. 네가 내게 보여준 게 그게 전부라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전 정말 이 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자꾸 거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네 진심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서명만 하면 정말 모든 게 네가 말한 대로 되겠니? 어머니, 그만하시고 그냥 서명해 주세요.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때 박 씨 할머니는 변호사와 이미 협의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 온 서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긴 신탁 서류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서류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네가 모르는 서류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할지 이미 정해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서명해 주시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가 준비한 서류는 이미 소용없다. 이 집은 신탁으로 넘어갔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 이 집은 네 손에 들어오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죠?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내가 이 집을 지키려는 이유는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을 너의 욕심 때문에 쉽게 내줄 수는 없지. 내가 너에게 이 집을 내주지 않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싸움을 끝까지 이겨낼 것이다. 며느리는 박 씨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다시는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순간 박 씨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박 씨가 집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도 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또 다시 아들과 논의하며 마지막 시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신탁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몰라. 이제 어머니 뜻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준비해 오신 걸 보면 우리가 더 나아가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아니야. 어머니가 지금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해. 며느리는 아들을 설득했고 둘은 마지막으로 박 씨를 향한 압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계획은 박 씨 할머니의 감정을 자극하여 박 씨가 스스로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를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며느리는 이번에는 아들의 감정에 호소하여 박 씨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박 씨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아내도 우리 가정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어머니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이제 힘드실 텐데 저희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박 씨 할머니는 아들의 간청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간절함이 진정으로 어머니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일 뿐인지를 박 씨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네가 정말 힘든 건 알겠다. 하지만 나는 이 집을 지키기로 했고 그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저희도 지치고 말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네 몫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집은 내가 오랜 세월을 걸쳐 지켜온 내 삶의 일부야. 너와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다. 아들은 어머니의 결심이 단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박 씨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박 씨의 마음을 돌리려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감정을 끌어올려 최대한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이렇게까지 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저도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 나는 이 집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가 이 집을 원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말로. 네가 나에게 어떤 말로 설득하려 해도 나는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박 씨 할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의 감정적인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박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박 씨의 굳은 결심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네는 결국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혼자 남게 되었지만 마음속은 평온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떠난 후 집안이 한층 조용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지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는 쓸쓸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와도 다투지 않아도 되고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지켜야 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 할머니는 오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김 씨 할머니와 이 씨 할머니는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궁금해하며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결국 떠났단 말이지. 네가 끝까지 잘 지켜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응, 결국 그렇게 됐어.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거든. 내가 마지막에 결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난 이 집에서조차 내 자리를 잃었을 거야. 정말 잘했어. 요즘은 자식들한테 다 내어주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네 인생을 제대로 지켰어. 박 씨 할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를 되새기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잃을 걱정 없이 그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짊어졌던 부담감이 천천히 박 씨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박 씨 할머니의 결단에 무릎을 꿇었고 아들과 함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 씨는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승리를 거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네가 떠나버린 고독함이 박 씨의 마음을 잠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 할머니는 거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고요한 동네가 보였습니다. 박 씨는 오랫동안 이 집에서 겪었던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린 가정,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그리고 그동안의 갈등과 싸움까지 모든 것이 이 집안에 담겨 있었고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박 씨의 삶 자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곳을 지켰구나. 이 집은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담긴 곳이야.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지. 박 씨 할머니는 그동안의 모든 감정을 차분히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박 씨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주었고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박 씨 할머니는 마을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의 갈등이 끝난 후 마음속에 평온이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담소를 나누었고 자신을 되찾은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 후 박 씨 할머니는 남은 재산 관리를 위해 변호사와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진행되었고 이제 더 이상 재산 문제로 누군가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박 씨를 감쌌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의 싸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지켜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도 돼. 내 삶은 내가 지켰고 그걸로 충분해. 박 씨는 이제 홀로 남은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결단으로 남은 인생을 마주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박 씨 할머니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갈등을 끝내고 오랜 세월 지켜온 집과 삶을 마침내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결단력과 강인함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삶을 당당하게 걸어가기로 한 박 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런 박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박 씨 할머니처럼 자신의 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솔직히 좀 너무하잖아. 우리도 엄청 바빠.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 보고 다 때려치우고 애 보라는 거야. 어머니, 하나뿐인 손주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난 너희에게 해줄 만큼 해줬어. 이제는 너희가 부모로서 책임져야지. 나한테 너희 아들 떠넘기지 마.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67세 김씨 할머니와 그의 아들 윤영민, 며느리 박수진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손자 준호를 오랫동안 돌보아 왔지만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엄마 덕분에 우리가 직장도 다닐 수 있었지만 그래서 엄마도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잖아.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건데? 너희가 이렇게 준호를 맡기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게 참 놀랍다. 내가 준호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더 이상 너희 요구 들어줄 생각 없어. 준호는 니들 아이야. 너희가 책임져. 내가 언제까지 너희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 아들과 며느리는 손자를 돌보지 않겠다는 김씨 할머니의 결심에 대놓고 불만을 표하며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손자를 돌볼 수 없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으며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죠. 과연 무엇이 김씨 할머니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김씨 할머니는 왜 더 이상 손자를 돌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김 씨에게 그동안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부탁으로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김 씨가 손자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자와 보내는 시간이 김 씨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손자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김 씨는 피곤함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는 점점 몸이 지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 부부가 김 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저녁 김 씨는 주방에서 손자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김 씨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준호 보느라 고생했지? 고생은 무슨.
애보다 보면 시간 금방 가. 그런데 너희 오늘은 좀 늦었네. 회사에서 야근 좀 했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맞아. 나도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런데 준호,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기는 건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지만 아들 부부의 고충을 잘 알기에 솔직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려서 오래 맡겨두기 미안하긴 해. 저도 저녁 늦게까지 맡기면 준호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래도 엄마가 봐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많이 힘들진 않지?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긴 하지. 그래도 하나뿐인 손자니까 내가 돌보는 거야. 그런데 가끔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힘든 점을 얘기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우리 생각만 했네. 미안해. 그런데 애가 아직 어려서.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를 사랑하지만 손자를 돌보는 일이 점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준호가 아직 어린 건 맞아. 그런데 나도 좀 쉬고 싶어. 너희끼리 어떻게 돌볼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아들 부부는 김 씨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김 씨의 도움과 희생이 이제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김 씨의 말이 아들 부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일 아침 김 씨는 며느리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의 손길이 묻은 밥상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맡기는 게 맞을까요? 준호가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도 돼. 하지만 나도 이젠 많이 힘들어. 준호를 사랑하지만 이 나이에 아이를 보는 게 쉽지 않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어린 준호를 남에게 맡기는 결단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준호가 많이 울지 않을까요? 다른 아이들도 그 시간엔 없을 텐데. 애들은 처음엔 다 힘들어해. 그렇지만 너희가 부모로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니? 나는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제는 나도 내 건강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며느리는 김 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김 씨를 설득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아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준호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나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다. 하루 종일 준호를 보면 몸이 지치거든. 엄마,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조금만 더 봐줬으면 좋겠어. 알겠다. 하지만 나도 올해는 못 봐줄 것 같으니 잘 생각해봐. 아들은 김 씨의 말을 듣고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어린 손자가 안쓰러워 더 돌봐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지친 얼굴로 들어온 아들은 저녁도 먹기 전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응.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요즘 회사에서 보너스도 줄어들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 회사가 어렵다니 힘들겠구나. 그래서 말인데, 엄마, 이번 달부터는 용돈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보너스도 줄고 생활비가 더 들어서. 그 말에 김 씨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를 생각하며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에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지. 너희도 힘드니까. 아들은 김 씨의 말을 듣고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 씨는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을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씁쓸한 마음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아들 부부는 자신의 희생을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들이 김 씨에게 보여주는 감사는 그저 형식적인 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여전히 손자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는 미안하다는 아들 부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자신의 몸이 지쳐가는 것을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 부부가 주는 용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고 그나마 장을 볼 돈이라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김 씨는 전통시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손자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김 씨에게 점차 버거워지고 있었지만 묵묵히 일을 해왔습니다. 김 씨가 일하는 곳은 시장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상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 씨는 상인들의 배려로 손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는 간단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김 씨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시장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짐을 옮기려 했지만 몸이 더 지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발목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다치신 건 아니죠? 여기 앉으세요. 발목을 심하게 삐끗하신 것 같아요. 김 씨는 통증을 느끼며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삐끗한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김 씨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 씨를 부축해 손자와 함께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음속으로 병원비 걱정이 앞섰지만 발목이 아파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발목 인대가 많이 늘어났다고 진단하며 최소 4주간 쉬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님, 발목 상태가 좋지 않네요. 지금 쉬어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4주 동안 무리하지 말고 쉬셔야 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손자를 어떻게 돌볼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병원을 나서며 김 씨는 다시 전통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뼈에는 이상 없지만 4주는 쉬어야 한다네요. 그럼 손자는 누가 돌봐요? 많이 아프실 텐데.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김 씨는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준호는 잘 있었어? 김 씨는 망설이다가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오늘 시장에서 발목을 다쳤어. 병원에서는 4주 동안 쉬어야 한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물었습니다. 발목을 다쳤다고? 그러면 준호는 어떻게 해? 엄마 없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김 씨는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당연한 듯 여겨지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구나.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다친 상태로는 준호를 돌볼 수가 없어. 어린이집에는 당장 보내기 어려운데 엄마가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봐주면 안 될까? 김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너희가 힘든 건 잘 알지만 나도 한계야. 준호 돌보는 일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너희가 준호를 돌볼 방법을 찾아.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생각 좀 해볼게.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발목 다치셨다면서요. 괜찮아. 병원에서도 큰 문제는 아니라더구나. 하지만 4주는 쉬어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야. 아들은 손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아직 이르고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주면 좋겠는데. 김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더 봐줄 수 없다고 말했잖아. 너희가 부모면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지. 나도 몸이 많이 지쳤어. 죄송해요. 하지만 준호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아직 마음에 걸려서요. 나도 준호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이 성치 않아.
어린이집에 보내든 일을 그만두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결정해야지. 알겠어.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볼게. 그날 밤 김 씨는 발목 통증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지는 마음을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전히 자신에게 기대는 모습이 마음을 더 피곤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김 씨를 상인들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발목은 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을 텐데.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은 무리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손자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다친 몸으로 계속 돌보는 건 힘들 것 같은데.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아들네한테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 씨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는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김 씨는 상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김 씨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도 지친 지금 더 이상 손자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랑으로 손자를 돌보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는 결심이 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식탁에 앉혀두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아들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혹시 몸이 더 안 좋아진 건 아니지? 며느리도 긴장한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발목이 아프신가요? 병원에서 쉬라고 하셨는데 무리하신 건 아니죠?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준호를 돌볼 수 없을 것 같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발목도 그렇고 전처럼 버티기가 힘들어졌어.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준호는 어떻게 해? 아직 어린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불안하고 엄마 아니면 우리가 돌보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도 어머니가 힘든 건 알지만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준호가 힘들어할까 봐 걱정돼요. 김 씨는 그들의 말에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이제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몸을 챙겨야겠다. 너희가 부모로서 준호를 돌볼 방법을 찾아. 나한테만 의지하면 안 돼.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 씨는 아들의 걱정하는 표정을 보며 그동안 참아왔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 내일부터 준호 너희 집으로 데려가. 아들의 얼굴엔 당혹스러운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 씨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잘 해낼 거야. 부모니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 곁에 있을 수는 없으니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방법을 찾아볼게. 김 씨는 아들이 어려워하는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자녀를 키우며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용돈도 이제 필요 없으니 너희가 준호를 위해 어떻게 할지만 생각해.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김 씨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힘들어할 것을 알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몸이 지쳐버렸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아들 부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말했잖니? 오늘부터는 준호를 더 돌볼 수 없으니까 너희가 데려가야 해. 아들은 짧은 침묵 후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알겠어. 금방 갈게. 그날 오후 김 씨는 집안에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자가 없는 집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부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며칠 전 결심한 대로 손자를 돌보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손자를 맡길 수 없게 되면서 그들의 일상은 눈에 띄게 바빠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하면서 집안일과 아이 돌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느 아침 며느리는 서둘러 손자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빠듯해지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빨리 나가야 해. 준호 어린이집 차량 놓치겠어. 아들은 주방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짐을 챙겼습니다. 알아. 나가려고 해. 그런데 오늘도 내가 준호 못 데려다줘. 회사에서 회의가 일찍 있거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거실을 돌아다니며 아이의 옷과 가방을 챙겼습니다. 회의? 그럼 내가 또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야? 나도 오늘 중요한 발표 있는데 왜 자꾸 나만 데려다줘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회의가 일찍 잡힌 걸 어떡해? 며느리는 멍하니 준호의 신발을 신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진짜. 어머니께 다시 부탁드리면 안 될까? 준호도 매일 어린이집에서 울잖아. 마음이 너무 아파. 아들은 잠시 멈칫하며 아내를 바라봤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며느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준호도 힘들어하고 나도 지쳐가는 것 같아. 아들은 한숨을 쉬며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준호도 곧 적응할 거야.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방법이 없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한편 김 씨는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자를 돌보지 않으니 일이 수월하였고 오랜만에 여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시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얼굴이 더 밝아지셨어요. 이제 좀 편해지신 거죠?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좀 살 것 같네요. 손자를 돌보지 않으니까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요. 잘하셨어요. 손자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계속 힘들어 보였어요. 김 씨는 상인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한편으론 아들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도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지요.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이렇게 쉬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무리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나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손자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하기로. 이제는 김 씨의 삶을 되찾을 때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는 그날도 어린이집에서 많이 울었고 그 모습이 아들의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피곤한 얼굴로 그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좀 어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울었어. 선생님은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렇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어머니께 다시 부탁드리기도 그렇고.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힘들어도 이건 우리 몫이야. 준호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발목을 다친 이후 물리치료가 김 씨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 시간이 김 씨에게 필요한 시간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나마 자신의 몸을 돌보는 시간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실로 들어가자 담당 물리치료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발목이 좀 괜찮으신가요? 김 씨는 천천히 다리를 움직여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아직 걸으면 조금씩 아파요. 치료사는 김 씨의 발목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무리하지 않으셔야 해요.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김 씨는 치료사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예전에는 손자를 돌보느라 병원 다닐 여유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이 물리치료가 김 씨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자 몸이 이완되며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김 씨는 발목이 여전히 아프긴 했지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전통시장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 씨, 병원 다니느라 고생이 많지? 좀 나아졌어?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어. 하지만 아직 오래 걷지는 못하겠어. 상인들은 김 씨가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도 김 씨가 오래오래 시장에 와줘야 좋지. 김 씨는 상인들의 말을 들으며 잠시 웃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소소한 대화 속에서 삶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맞아. 예전에는 손자만 돌보다 보니 시간이 없었는데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아. 김 씨는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손자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의 부재로 인해 더욱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손자를 돌보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모든 일들이 그들 부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일에 치이고 집에 와서 또 시작이네. 정말 지쳐. 아들은 식탁에 신경질적으로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준호가 어린이집에 아직 적응을 못해서 매일 울고불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며느리도 피곤해서 짜증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해. 어머니한테 다시 맡겨야겠어. 아들은 인상을 구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장 어머니한테 가자. 아들과 며느리는 도와주지 않는 김 씨에게 화가 났습니다. 계속되는 힘겨운 현실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김 씨에게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늦은 저녁 김 씨는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자가 할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 재롱을 부렸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조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몸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손자를 돌보느라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김 씨는 살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피곤함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자를 다시 김 씨에게 맡길 생각으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씨는 문을 열고 그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준호까지 데리고. 아들은 대뜸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 힘들어 죽겠어. 준호가 계속 울고 어린이집도 가기 싫다고 보채니까 도저히 우리 둘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냥 엄마가 다시 봐주면 안 돼? 며느리도 맞장구를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대체 왜 갑자기 돌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가 직장 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김 씨는 두 사람의 뻔뻔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몇 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불편함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힘든 건 알겠지만 나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몸이 너무 힘들다고. 아들은 김 씨의 말을 듣고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투덜댔습니다. 솔직히 엄마, 할 일도 없잖아. 집에만 계시는데 준호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 엄마가 준호를 봐줘야 우리도 마음 편하게 돈 벌어올 수 있지. 며느리도 아들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도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준호랑 같이 있으면 오히려 덜 외로우실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어머니도 용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들의 말은 마치 김 씨가 당연히 손자를 돌봐야 한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기적인 요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 내가 너희 아들 봐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니? 내가 이제 몸도 아프고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고 했어, 안 했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좀 너무하잖아. 우리도 엄청 바빠.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 보고 다 때려치우고 애보라는 거야. 며느리는 말끝에 비꼬는 듯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뿐인 손주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김 씨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더 이상 이기적인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난 너희에게 해줄 만큼 해줬어. 이제는 너희가 부모로서 책임져야지. 나한테 너희 아들 떠넘기지 마. 아들은 김 씨의 단호한 태도에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엄마 덕분에 우리가 직장도 다닐 수 있었지만 그래서 엄마도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잖아.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건데? 김 씨는 아들의 뻔뻔함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두 사람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준호를 맡기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게 참 놀랍다. 내가 준호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더 이상 너희 요구 들어줄 생각 없어. 준호는 니들 아이야. 너희가 책임져. 내가 언제까지 너희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의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완전히 드러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문 앞까지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준호를 더 이상 돌볼 수 없어. 너희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 나한테 더는 기대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김 씨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김 씨의 냉담한 태도에 문을 나섰습니다. 며칠이 지난 아침 김 씨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발목 통증에서 해방된 이후 매일같이 아침 일찍 산책을 다녀왔지만 오늘은 차분히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창밖에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다고 다시 찾아왔을 때 손자를 돌보지 않겠다고 한 결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김 씨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준호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자주 다투고 위기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도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집에서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했다는 소식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준호가 어린이집에서 많이 웃었다고 하더라. 이제 적응한 것 같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아들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준호가 매일 울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괜찮아지는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게 너무 마음 아팠어. 하지만 이제 준호도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서 안심이 돼. 아들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 씨는 발목 부상이 다 나았고 산책을 하러 나섰습니다.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손자 없이 보내는 시간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자가 잘 자라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몸은 괜찮아?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산책도 하고 시장에도 자주 가. 이제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 아들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우리도 이제 준호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네. 준호가 잘 적응했다니 기쁘다. 이제 너희도 잘해 나가겠지.
아들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의지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고마웠어. 김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너희 삶을 꾸려가면 돼.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김 씨는 자신의 삶을 되찾으며 더 이상 손자를 돌보지 않아도 가족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며 김 씨도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오늘도 혼자서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발목 부상이 완전히 나은 이후 김 씨는 더 자주 걸으며 몸과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의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책을 펼쳤습니다. 한때는 손자 돌보느라 바빠서 책을 읽을 여유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차분히 앉아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책 속에 빠져들다가도 문득 손자가 떠올랐습니다. 손자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김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손자가 잘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 씨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손자를 돌보던 시절의 바쁜 일상은 이제 지나갔지만 그 시절 속에서 얻은 삶의 지혜는 여전히 김 씨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손자 돌봄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지금 김 씨는 어느 때보다 여유롭고 평온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 부부와 손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갈 것이며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결국 김 씨 할머니는 자신의 결심을 끝까지 지키며 아들 부부에게 스스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되찾은 김 씨 할머니의 결정은 그저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니라 그동안의 희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약속?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모한테 부탁해라.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방금 대화 속 주인공 68세 김영의 할머니와 그의 아들 최준혁입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김 씨 할머니는 점차 자신을 외면하고 처가만 가까이 하는 아들에게서 참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요. 죄송해요.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는 엄마 마음을 몰랐지만 지금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니? 그동안 네가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내 헌신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네가 더 잘 알 텐데.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제는 정말 엄마 말씀 듣고 못해드린 거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빌어도 소용없다. 네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 청해라. 내가 그동안 네 행복만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자식 없다 생각하며 살 것이야. 평생을 바쳐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김 씨 할머니가 왜 이렇게 냉정한 결심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과연 김 씨 할머니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누구보다도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 생계를 이어가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던 김 씨의 인생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훗날 아들이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겠다는 결심이었죠. 김 씨는 동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 종일 일했지만 그것이 고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 안정된 직장에 다니게 되었을 때 김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오랜 세월 함께해온 헌신의 결실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노력 덕에 아들이 성공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을 때 김 씨는 처음엔 기쁘고 설렜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다소 외롭고 고달팠지만 아들이 행복을 찾았다는 생각에 모든 괴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신혼집 계약하러 갈 거예요. 처갓집과 같은 아파트래요. 그래? 엄마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돈을 준비했는데 괜찮겠니? 아니요,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처가에서 거절하셨어요. 아니야. 내 아들이 신혼집을 꾸리는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보태는 게 맞지 않겠니? 엄마, 괜찮다니까요. 말씀드린 혼수나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차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김 씨는 부족함 없는 신혼집을 장만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이 집을 이미 받았다며 적극적으로 신혼집 마련을 도맡겠다고 나서면서 김 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차 줄어들어갔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는 얘기를 듣자 자식과 가까이 살고 싶어서 미리 계획한 것을 김 씨는 눈치챘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혹여 눈치 보며 살까봐 신혼집 마련에 큰 금액을 보태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처가에서 거절하며 혼수만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실망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을 축하해주고 싶었고 혼수 준비를 통해서라도 정성을 다해 축복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제일 좋은 제품들로 정성 어린 혼수를 준비하겠다고 결심하며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에게 훗날 고급 자동차를 사줄 것을 약속했죠. 결혼식이 다가오자 김 씨는 매일 밤 아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혼수 품목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이불을 손질하고 사소한 주방 기구까지 김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정성스럽게 마련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김 씨는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이유였던 아들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김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들을 키워낸 보람을 그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김 씨는 아들이 이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더 자주 김 씨를 찾고 함께 저녁을 먹곤 했던 아들이 이제는 연락도 드물었습니다. 한 번은 김 씨가 아들의 신혼집에 인사차 방문하겠다고 연락했을 때 아들은 다소 부담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도 요즘 일이 많고 좀 바빠요. 굳이 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도 엄마가 너희 신혼집도 한번 보고 싶고 가서 너희가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고 싶은데. 아, 그래도 아직 짐 정리도 덜 됐고 이 상태에서 엄마가 오신다고 하면 와이프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 순간 김 씨는 스스로의 자리를 잃은 듯한 기분에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으니 이제는 나보다 아들의 가정을 우선시하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김 씨는 자꾸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직접 음식을 준비해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 연근조림, 겉절이 등 아들의 어린 시절부터 즐겨 먹던 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문을 열고 맞이한 아들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저희가 알아서 밥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알고 있지. 그래도 내가 너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있고 여름철이라 영양가 있는 것들로 만들었다. 그러면 저희 먹을 거 조금 빼놓고 나머지는 제가 처가에 가져다 드릴게요. 장모님이 엄마 음식 맛있다고 좋아하셔서요. 김 씨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직접 아들을 위해 만든 음식들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건네질 것을 생각하니 자신의 고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듯한 허무감에 휩싸였습니다. 김 씨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차오르는 서운함과 상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렴. 하지만 아들은 김 씨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장모님한테 잘 전달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반찬 가지고 안 오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잘 챙겨 먹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잘못한 걸까 하는 자책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나 보구나. 김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저 아들의 행복하면 됐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홀로 집에 돌아온 김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최근 들어 이가 시큰거리고 아픈 날이 많아졌고 음식을 씹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 김 씨에게 있어 치아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치과에선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김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들이 결혼하기 전 늘 그랬던 것처럼 아들과 상해 후 결정하기 위해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요즘 이가 많이 아파서 치과에 왔는데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네. 아들은 다소 불편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치과요? 제가 지금 좀 바쁜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요? 잠깐만. 엄마가 이가 아파서 매일 반찬 만드는 것도 힘들어. 네가 잘 알잖아. 엄마가 가게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엄마. 근데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제가 전화할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 씨는 뭔가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냉담함에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 보구나. 나중에 네 상황이 좋아지면 전화해줘.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김 씨는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가벼운 거였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자신의 돈으로 조금 더 저렴한 틀니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싶었지만 훗날 아들의 자동차도 사줘야 하고 아들을 위해 여유자금도 모아둬야 하기에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틀니를 하게 된 것입니다. 틀니를 하고 나니 음식을 씹을 때마다 다소 불편했지만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김 씨는 조용히 견디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장을 보러 갔다가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사돈을 마주쳤습니다. 사돈은 늘 고상하고 세련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곤 했는데 특히 김 씨에게는 왠지 모르게 미묘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어머, 여기서 뵙게 되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네. 뭐 저는 항상 똑같죠. 반찬 가게 하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사돈은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요. 그런데 아드님을 정말 잘 키우셨더군요. 제가 며칠 전에 치과에 가야 한다고 했더니 바로 다음 날에 시간 내서 같이 가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임플란트를 6개나 해야 했는데 비용도 선뜻 내주더라니까요. 사돈의 말을 들은 김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어리둥절해하다가 가까스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냉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돈의 말 속에서 김 씨는 아들의 따뜻함과 자상함이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들이 그렇게 잘 챙겨드렸나 봐요. 네, 사돈 덕분에 정말 좋은 사위를 얻은 것 같아요. 아드님이 이렇게 자상한 줄 정말 몰랐답니다. 사돈은 대수롭지 않게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김 씨에게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사돈과의 대화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떠오르며 내가 그렇게 아들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그런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건가 하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밤늦게까지 일하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시간들, 학비를 마련하느라 애쓰던 순간들, 온 마음을 다해 아들을 지켜왔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씨는 깊은 서운함과 외로움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김 씨는 그날도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며 바쁘게 일했지만 마음속에 자리한 아들에 대한 서운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조용한 집안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멀어진 후 매일 밤 느껴지는 공허함은 더 크게만 다가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김 씨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또 귀찮아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오르는 서운함과 아쉬움이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전화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구나. 네가 예전만큼 찾아주지도 않고 연락도 줄어서 외로워지는 것 같아.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소 귀찮아하는 듯 대답했습니다. 저 요즘 바쁜 거 아시잖아요. 엄마가 이해하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차가운 기운이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태껏 참아왔던 서운함을 조금 더 솔직히 표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많이 바쁜 거 알지. 하지만 엄마한텐 가족이 네가 전부잖아. 요즘에 네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결혼했잖아요. 이제 제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김 씨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가정 중요하지. 그런데 결혼했다고 해서 엄마는 가족이 아니게 되냐? 너 얼마 전에 엄마가 아플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장모님 아프다니깐 불이 나게 달려갔더라. 그건 처가에서 집도 해주시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해주셔서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 살아서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 얘기하면 저도 답답해요. 김 씨는 아들이 자신을 더 이상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참아왔던 서운함이 더는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겠지. 네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니까. 넌 엄마한테 쓰는 시간과 돈은 아깝고 장모님한테는 안 아깝나 보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은 언제 지킬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아들이 눈치 보며 살까봐 고급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진심 어린 관심이나 애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질적인 도움만 기대하는 것 같아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약속?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모한테 부탁해라.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너는 늘 엄마를 귀찮게만 여기고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서 크게 잘못한 게 없어? 처가에서 결혼할 때 많이 해주셨는데 장모님 임플란트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리고 약속한 건 지켜주세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아들이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오히려 처가에 더 마음이 가 있는 아들의 태도가 뚜렷이 보였고 김 씨는 여태껏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산 인생이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아들과 대화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난 내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사준다고 약속한 거였다.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앞으로는 나를 찾지도 연락하지도 마라. 김 씨의 단호한 말투에 아들은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무심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은 후에도 오랫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인연을 끊어내는 순간처럼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억눌려왔던 서운함과 고통을 쏟아낸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결심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반찬 가게를 더욱 확장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찾는 단골도 많아졌고 인근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배달해 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 들어오면서 사업은 더욱 번창하게 됩니다. 며칠 뒤 김 씨는 반찬 가게를 인근 회사의 구내식당 납품으로 확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직원도 더 고용하여 매출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면서 김 씨의 경제적인 여유도 한층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며 처가에 잘 보이려고 과도한 소비와 무리한 대출을 했던 아들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생활비와 대출금의 무게가 아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아들은 김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엄마, 저예요. 무슨 일이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장인 장모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바보같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요. 그래서 대출금도 많이 쌓였고 이제는 생활비도 빠듯해요. 요즘 엄마 가게 잘 되신다면서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놈의 처가 핑계 집어치워라. 네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저번 일로 충분히 알았어. 엄마가 힘들 때 너는 내 손을 잡아줬었니? 아들은 김 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요. 죄송해요.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는 엄마 마음을 몰랐지만 지금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니? 그동안 네가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내 헌신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네가 더 잘 알 텐데. 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제는 정말 엄마 말씀 듣고 못해드린 거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빌어도 소용없다. 네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 청해라. 내가 그동안 네 행복만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자식 없다 생각하며 살 것이야. 아들은 김 씨의 단호한 표정과 말투에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깊이 상처받았고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달은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떠나고 문을 닫은 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실망감과 애정이 얽혀 있었지만 이번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아들의 사과와 사정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절약하며 아들의 미래를 생각했던 그 돈을 이제는 자신과 가게를 위해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치과에 예약을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저렴하게 하려고 틀니로 했다가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떠올라 이번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결심한 것이죠. 몇 달 후 김 씨는 치과에서 시술을 마치고 거울을 보며 새삼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외롭게 지내왔던 시간을 떠올리며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한 날 아침 김 씨는 밝은색 옷을 입고 평소 하지 않던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화사한 모습의 김 씨를 본 친구들은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김 씨를 보며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동안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김 씨의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날 김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자유와 행복을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의 김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과 앞으로 함께 여행을 다닐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삶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김 씨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 중 찍은 사진 속 김 씨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김 씨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안부가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김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김 씨를 더욱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후 김 씨의 삶은 밝아졌습니다. 반찬 가게도 더 큰 상가로 옮기며 나날이 번창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반기며 김 씨가 드디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음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 씨의 결단을 응원하며 김 씨의 새로운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김 씨 할머니는 아들에게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던 김 씨 할머니는 아들이 점차 자신을 외면하고 처가에만 마음을 쏟는 모습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는 서운함을 넘어 자립의 결심으로 이어졌고
평생을 바쳐 모아온 돈을 이제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투자하며 가게를 확장하고 건강을 챙기며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들은 김씨 할머니의 도움을 얻지 못해 점점 더 현실의 어려움을 직면하며 김씨 할머니가 그동안 해왔던 헌신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김씨 할머니의 결단에 대해 그리고 그간 억눌려왔던 감정을 단호히 풀어내고 독립을 선택한 모습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때로는 무심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